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3단계 시행되면 올해 국내 성장률이 마이너스 3% 밑으로 추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지난 7월 소비가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약발이 떨어지기 무섭게 소비 회복세가 꺾인 겁니다.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가 얼어붙었습니다. 8월 한 달 사이 거래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도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의 신도시 기본개발 청사진이 발표됐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사회적 거리 두기가 2.5단계로 강화된 가운데 상황이 더 나빠져 사실상 사회 경제적 공세에 가까운 3단계로 격상된다면 올해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3% 밑으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27일 2단계 거리 두기가 연말까지 이어지면 올해 성장률이 마이너스 2.2%로 낮아질 것이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는 3, 4분기 평균 성장률을 1% 중반에서 0% 부근으로 가정한 것으로 두 분기 모두 성장률이 0%에 머물면 성장률은 마이너스 2.35%로 떨어지게 됩니다. 또 3분기와 4분기 성장률이 각각 마이너스 1%를 기록한다면 연간 성장률은 마이너스 3.1%로 낮아지게 됩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3단계 거리 두기로 올해 남은 기간 소비가 지금보다 더 크게 위축된다면 성장률이 마이너스 3%대까지 추락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소진되며 회복세를 보여온 소비가 5개월 만에 다시 꺾였습니다. 이달 중순부터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며 다음 달에 나올 이달 지표는 더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다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5월 지급된 재난지원금 효과가 2달 만에 사라지며 7월 소비가 전월 대비 6% 급감했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7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7월 전체 산업 생산은 전월보다 0.1% 증가했습니다. 강공업 생산이 1.6%, 서비스업 생산이 0.3% 늘어난 반면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액은 6% 감소해 지난 2월 이후 최대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승용차 등 내구재, 의복 등 준내구재, 의약품 등 비내구재 소비가 일제히 감소했습니다. 이는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폭이 7월부터 축소됐고 긴급재난지원금이 5, 6월에 소진되는 등 정책 효과가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설비 투자는 전월보다 2.2% 감소했습니다. 개별 소비세 인하폭 감소로 자동차 판매 내수출하가 줄어들며 운송장비 투자가 감소한 영향입니다.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전월보다 0.2포인트 상승했고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지표인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도 전월보다 0.4포인트 올랐습니다. 통계청 관계자는 산업활동이 코로나19 확산 양상에 따라 좌우되는 모습이라며 8월 중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경제외적 충격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이 7월 산업활동 동향 수치에 반영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제TV 윤다희입니다. 처음으로 전월세 거래 건수가 10,000건 이하까지 떨어졌습니다. 거래 절벽이 수치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와 반대로 반전세 비중은 올해 최고치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석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건수가 한 달 새 절반 이상 감소하는 등 거래 절벽 현상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8월 1일부터 30일까지 서울에서 거래된 전월세 임대차 계약은 총 6,07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11,600건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47.6% 감소했습니다. 서울시가 관련 통계를 조사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임대차 거래 건수가 월 10,000건 아래로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올해 초부터 서울 아파트 임대차 계약은 활발하게 이뤄져
지난 6월 최고 정점을 찍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7월 들어 감소세가 시작돼 이달 역대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임대차 3법 시행 등으로 인해 재계약 중심으로 시장이 흘러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재계약 중심으로 시장이 돌아가는 거고요. 그 계약갱신 청구권 시행 중이잖아요. 거래 건수가 줄어드는 원인 중에 하나로 이렇게 파악이 되는 거죠. 한편 전세의 월세화에 속도가 붙으면서 이달 서울 아파트 임대차 거래 중 반전세 비중은 14.3%로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월세 거래가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반전세 시장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임차인의 월세 부담은 계속 가중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설석영입니다. 3기 신도시인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지구의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고양 창릉은 고양선과 SBRT가 만나는 지구 중앙을 복합 중심지구로 개발하게 되고, 부천 대장은 도시 관문 역할을 하는 SBRT 복합 환승센터를 입체 보행로와 녹지가 조화를 이룬 랜드마크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정창신 기자입니다. 정부가 서울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개발하는 3기 신도시의 기본 구상을 내놨습니다. 우선 800여 제곱미터 규모의 고양 창릉지구는 창릉천을 중심으로 훼손된 녹지와 수변 공간을 회복할 계획입니다. 성사천 수변마을, 서울흥 역사 문화마을 등을 조성하고 신설되는 고양성과 SBRT가 만나는 지구중앙을 복합 중심지구로 개발한다는 방침입니다. 천마을 시범단지는 원흥지구 인근에 배치하고 학교 공원을 중심으로 공원과 창릉천을 품은 친환경 주거단지로 조성되는 등 11개 생활권을 설정해 개발됩니다. 300여 제곱미터 규모의 부천 대장지구는 고립된 들판에서 활기찬 도시로라는 비전이 제시됐습니다. 보행 중심과 미래도시, 친환경, 생태 등 6가지 방향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자족 중심의 그린 플랫폼, 교육 문화 중심의 레이크파크, 공원 여가 중심의 센트럴파크 등 3개 생활권으로 구성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도시관문인 SBRT 복합 환승센터는 입체 보행로와 녹지가 조화를 이룬 타워형 랜드마크로 조성됩니다. 남양주왕숙과 하남교산, 인천 계양, 과천 등 지구는 내년 상반기에, 고양 창릉, 부천 대장지구는 내년 말까지 지구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보상 절차에 들어갑니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공공분양주택 6만 가구에 대해 사전 청약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리얼투데이가 한국감정원 청약 건물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과 이달 서울에서 분양한 아파트의 청약에서 당첨된 사람들의 최저 청약 가점은 평균 60.6점으로 집계됐습니다. 올 상반기 평균 최저 가점보다 4.7점 오른 것입니다. 서울에서 청약 가점이 높아진 건 지난달 29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부활로 새로 분양되는 아파트 물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작용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분양 물량이 줄어들면 청약 가점이 높다고 하더라도 당첨 기회가 줄어들 것이란 예상에 청약 가점이 높은 청약통장 가입자들이 앞다퉈 청약 경쟁에 가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내일부터는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가 돈을 받고 찍은 광고인데도 마치 직접 사서 사용해본 것처럼 속이는 뒷광고가 제재됩니다. 금전적 지원을 받고 특정 상품을 소개하는 경우 게시물에 광고라고 명시해야 하고요. 이전에 올린 게시물들도 협찬을 받았다면 광고라고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김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공정위가 최근 SNS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뒷광고와 관련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돈을 받고 찍은 광고인데도 마치 직접 사서 사용해본 것처럼 속이는 뒷광고에 대한 제재를 내일부터 본격화하는 겁니다. 인플루언서가 먹방이나 제품 리뷰 등을 할 때 대가를 받고 작성했다면 광고라고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과거에 올린 영상도 협찬을 받았다면 표시해야 합니다. 상업적인 광고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알고 구매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겁니다. 상품을 무료로 받았을 때는 상품 협찬, 광고비를 받았을 경우에는 유료 광고라고 명확히 표시해야 하고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받게 됩니다. 또 동영상에 광고 사실을 표시할 때는 광고 내용이 재생되는 동안 유료 광고를 표시해야 하고 상품 후기 시작 부분과 끝 부분에도 반복해서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지 않아도 쉽게 광고성 영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플루언서가 자발적으로 구매한 제품에 후기를 올렸다가 나중에 해당 업체에서 대가를 받은 경우에도 광고라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와 함께 브랜드 모델로 활동 중인 인플루언서가 자신의 개인 SNS 계정에 해당 브랜드 제품을 대가 없이 홍보하더라도 광고라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 밖에 체험단, 정보성 등 이해관계를 모호하게 표시하는 경우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이 이어지며 우리 증시에 대한 부담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 증시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냐 또 관망세를 보일 것이냐를 두고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공매도 금지 연장 또 미국의 추가 경기 부양책 등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키움증권 서상영 연구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 리서치 투자자팀 팀장 서상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우리 증시에 미칠 영향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관련이 깊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특히 정부가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단행을 하게 되면 경제적 피해가 커질 수가 있고 이는 한국 주식시장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이제 주식시장의 변화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수치의 변화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공매도 금지 연장도 있고요. 미국 정기 부양책 추가로 나올 이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우리 증시에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공매도 6개월 금지 연장이 됐는데요. 그와 관련된 이슈는 이미 지난주에 많은 부분들이 선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로 인해서 외국인의 수급에 부담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기대감이 높지만 주식시장에는 영향이 제한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추가 부양 정책과 관련된 논의가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 왜 그러냐면 다음 주 8일부터 하원과 상원의 개원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와 관련돼서 2조 2천억 달러의 규모의 부양 정책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공화당 입장에서는 1조 3천억 달러의 규모의 부양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정당 간의 간극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높고 이는 주식시장의 변동성 확대 요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19 관련 백신 얘기 좀 여쭤볼 텐데 성과 부분 눈여겨봐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코로나 백신과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조치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이거는 대체적으로 10월 달이나 돼야 어느 정도 임상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그리고 이거는 건강한 사람들에게 이제 주사를 맞는다는 점 때문에 완벽하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일단 그렇기 때문에 치료제가 더 중요한데 이와 관련돼서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가 가장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랬고요. 동학개미라고 일명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 증시 하단을 든든하게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행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개인 투자가들이 그동안 주식시장을 끌어올린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신용 공여 한도가 거의 꽉 차 있는 상황에서 신용이라든지 주식담보대출을 통한 적정히 순매수 가능성은 높지는 않고요. 오히려 이제 그와 반면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고객 예탁금 증가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고객 예탁금 증가가 이어지고는 있지만 그 규모 자체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는 않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주식형 펀드라든지 채권형 펀드의 환매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객 예탁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신규 자금 유입이 크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6월 중순 이후부터 대체적으로 개인 투자가들의 주식 기여도, 주식 상승 기여도가 많이 약화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개인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수의 상승보다는 개별 종목들의 변동성에 의해서
개별 종목들의 쏠림 현상에 의한 종목 차별화를 이끄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개인 투자가들의 적극적인 순매수를 기대하기보다는 개인 투자가들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종목군 위주로 매매가 바람직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연구원님, 그렇다면 이번 주 증시에서 저희가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어떤 것들을 꼽을 수 있을까요? 이번 주는 대체적으로 그동안 시장을 이끌어왔었던 유동성 장세가 마감을 하고 경제지표를 비롯해서 기업들의 실적에 주목하는 펀더멘탈 시장으로의 전환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월말 월초이기 때문에 한국의 수출이 많은 나라인 미국과 중국의 중요한 경제지표가 발표가 되고요. 특히 제조업 PMI라든지 ISM 제조업 지수 같은 제조업과 관련된 경제지표 발표와 더불어서 미국의 향후 소비를 알 수가 있는 고용과 관련된 경제지표들이 발표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지표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흐름과 더불어서 이 결과 자체가 잘 나오면 지수는 좀 더 반등을 줄 수가 있고, 반대로 이 지표들이 별로 안 좋게 나오면 시장의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펀더멘털에 주목하는 기업 실적 개선 기대가 높은 종목군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편성을 하고 관련된 종목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 투자가들의 쏠림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장 초반에 이러한 쏠림 현상이 어느 종목군으로 유입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장중에 변화를 보일 수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가들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종목군 위주로 매수세가 있을 수가 있으니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시장에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매입을 하는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 서상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올해 상반기 인터넷 쇼핑과 홈쇼핑, 배달 판매 등의 무점포 소매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달성했습니다. 중소기업연구원과 통계청은 올 상반기 무점포 소매 판매액이 전년 대비 19.4% 증가한 46조 2,108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5년 전인 2015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무점포 소매 규모가 급성장한 것은 기존에도 성장세를 보이고 있던 인터넷 쇼핑과 배달 판매 등 비대면 산업들이 코로나19 영향으로 더욱 주목을 받으며 그 어느 때보다 증가폭이 컸다는 분석입니다. 반면 손님과 직접 대면해야 하는 백화점이나 전문 소매점 등은 판매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상반기 백화점 판매액은 12조 9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4%가 줄어들었고, 전문 소매점은 61조 1천억 원으로 10.3%, 면세점은 7조 3천억 원으로 37.1%나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피해를 본 기업을 돕기 위해 마련한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원 기간은 9월까지인데 한은은 금융중개지원대출 추가 증액 등 쓸 수 있는 카드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정순영 기자입니다. 지난 28일까지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35조 원 가운데 집행된 금액은 80%인 약 28조 원. 이 중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개인 사업자를 위해 증액한 10조 원은 9월 안에 모두 소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은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을 고려해 여러 가지 카드를 모두 뽑아놓고 고심에 빠졌습니다. 대출이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한은금융통화위원회는 조만간 증액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은은 코로나19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해 지난 2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5조 원씩 총 10조 원을 증액한 바 있습니다. 4월 말 기준으로 1차 증액분의 81%가 소진되자 다음 달 곧바로 추가 지원액을 확대한 것입니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최근 국회 업무보고에서 기업의 자금 수요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겠다며 금융중개지원대출 증액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외에도 4차 추가 경정 예산과 2차 긴급 재난지원금 논의로 한은의 국채 매입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무제한 환매 조건부 채권 매입 체계, 회사채나 기업 어음 매입 등도 위기 대응의 방법으로 거론됩니다.
한은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하면 공개 시장 조작을 위한 추가 대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순영입니다. 올여름 장마가 지나가고 또다시 지난주에는 태풍이 강타를 한 바 있죠. 이번 주에도 또 태풍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올여름 유난하게 태풍이 찾아오고 기상재난에 경제도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길었던 장마 기간 때문에 채소값은 대폭 올랐고요. 과일 당도 떨어지면서 농민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장마가 우리나라 경제에 준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진짜 장마 길었는데 계속 태풍 온다고 하니까 답답하긴 해요. 이 계속된 장마가 식탁을 바꿔놓았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굉장히 길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마. 그 영향이 이어지면서 양배추라든가 얼갈이 배추, 다닥이 오이 등 채소 가격은 전년 동기보다 50% 이상 값이 올랐는데요. 예. 농산물 관계자들은 당분간 오름세를 지속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축산물 가격도 여전히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지난 5월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이후에 급등했던 축산물 가격은 최고점보다 내려갔지만 평소보다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국민 대표 음식인 삼겹살의 경우 소비자 가격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전인 5월 12일 킬로그램당 22,749원에서 8월 21일 기준으로는 23,953원으로 계속 높게 형성돼 있다는 것이죠. 예. 한우 등심 1등급 가격도 5월 10일 킬로그램당 93,790원에서 8월 21일 기준으로 10만 693원으로 올랐습니다. 닭값도 물론 당연히 따로 그렇죠. 올랐다고 하는데요. 예. 농수산업계 관련 전문가들은 농축산물 가격이 오른 것이 우리나라 장마 영향도 있지만 중국의 역대 장마의 영향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세관 통과도 어려워졌죠. 또 중국도 농산물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농축산 품목 가격이 상당히 높게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올 장마 경제 피해에 대해서 보고서 내놨다 이런 얘기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죠. 올 장마가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을 무렵이었죠. 예. 8월 12일 기준으로 만들었던 보고서인데요. 현대경제연구원은 50일이 넘는 지리한 장마와 폭우 그리고 5호 태풍 장미 등으로 인한 피해 규모만 1조 원대에 이른다고 추산을 했습니다. 예. 현대경제연구원은 집중호우에 따른 경제 영향을 인프라 파괴, 그다음에 생산 위축, 물가 불안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해봤는데요. 먼저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해서 주거나 생산 및 물류시설의 파괴 등이 발생을 했는데 이제 이런 피해가 발생하면 복구가 반드시 뒤따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상 복구 비용은 피해액의 2.3배 정도가 됩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행정안전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최근 10년간 태풍과 호우에 따른 누적 피해액은 2019년 가치환산 기준으로 약 3조 1,387억 원에 달했는데요. 이 액수는 국민 총생산의 약 0.02% 수준입니다. 그런데 피해액은 거의 3배 가까운 7조 8,538억 원이나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올해처럼 호우와 태풍이 동반되었던 2011년과 2012년 피해가 각각 7,303억 원, 1조 134억 원이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올여름 피해도 정말 그에 못지않다고 판단이 되고 최대 1조 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피해가 생각보다 엄청난 건데 장마와 태풍 피해가 근데 비단 재산 피해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개 이제 여름철에 나타나는 장마라든가 태풍 예. 이런 거는 3분기 생산 지표에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2000년에서 2019년 기간 동안에 2분기와 3분기에 전기 대비 산업별 생산 증가율 격차는 전 산업에서 마이너스 5.9%포인트였습니다. 예. 산업별로는 건설업이 마이너스 25.4%포인트로 가장 피해가 컸고요. 그 다음에 제조업으로 마이너스 8.2%포인트, 도소모업이 마이너스 5.6%포인트 등 생산활동이 굉장히 위축이 되었죠. 따라서 올해같이 오랜 장마와 태풍이 영향이 있는 해는 평균보다 더 큰 생산 지표에 영향을 줬다고 보는 건데요.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농수산물 같은 신선식품류의 물가도 상승을 합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2000년에서 2019년 매월 소비자 물가지수와 신선식품 물가지수의 6월 대비 9월에 누적 상승률의 연평균 값을 계산해 보니까
신선식품 물가 상승률은 13%로 일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0%포인트보다 높았습니다. 예. 그리고 뭐 사실 따지고 보면 이번 장마 태풍 경제 피해가 조금 더 크게 느껴지고 실질적으로 그런 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피해가 미리 기저에 있었기 때문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국가 재정의 많은 부분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회복에 투입돼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역대급 장마와 연이은 태풍으로 인한 경제 피해로 이게 이제 경제의 그림자를 드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렇죠. 사실 올여름 우리나라의 장마는 기후변화의 영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세계자연기금이죠. 세계자연기금이 최근 발표한 지구의 미래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전 세계 기후가 전 세계에서 매년 568조 원, 그다음에 2050년까지는 총 1경 1,690조 원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을 하고 예. 한국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30년 동안 매년입니다. 매년 11조 8,540억 원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발생한 장마나 태풍 피해보다 3배 이상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건데요. 우리나라에서 의욕적으로 투자하려는 그린 뉴딜이 정말 앞으로 좀 더 획기적으로 정말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장마, 긴 장마였죠. 그리고 태풍 등이 경제에 준 피해에 대해서 저희가 짚어봤고요. K외대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엔 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